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890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300억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기관 투자자 490억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간만에 이제 반등을 해주었고요. 2,680선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고 6월 초반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121선 지키면서 추세 라인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5일선을 이탈시키고 20일선까지 이탈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단 라인을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2780선까지 지수가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반등시키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44포인트고요. 저점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확실히 최근에는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300억 매수했지만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가 전날 대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890억 매수했지만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크게 많은 물량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일 동안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적당하게 반발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MSCI 리밸런싱 이후에 계속 이어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괜찮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매수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날과 오늘까지 이어서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이렇게 이제 매수가 쭉 이어졌고요. 금융 투자가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는 490억 정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의 매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특별하게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반등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시장은 다우 1.5%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하락 후에 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 니케이도 오늘은 1.1% 정도 올라가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적절하게 하락되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7원 정도 하락했고요. 137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새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고점이 좀 낮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좀 잡혀야지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들에 계속 주시를 좀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138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약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US 2000은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유럽 증시는 크게 반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0.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독일 증시와 이탈리아 증시 위주로 좀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내일까지 흐름을 좀 보아야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지금 한 77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68달러,
그래서 특별하게 뭐 변화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46%로요. 4.5%에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한 달간의 이 채권금리를 보시면 4.6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4%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 적절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특별하게 더 올라가기 위한 작업보다는 잠깐 이제 해프닝으로 좀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꾸준히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인기라든지 그런 이제 채권에 대한 발행 여부에 따라서 이런 국채 금리가 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증시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24% 하락했고요. 27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코스피 반등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장 초반과 장 후반에 잠깐 이제 반등을 하다가 좀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적은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사실은 네, 전체적으로 평균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26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뭐 종가 대비해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해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50원 정도 하락해서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이전에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그 기간보다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수급은 살아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뭐 오늘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튕겨 나가면서 쭉 이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음봉으로 좀 눌러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튀어 오를 듯 하면서도 계속 아슬아슬하게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갭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받는 것도 저는 특별하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2750원을 도달해서 2만원대 위로 계속 주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고점에서 계속 아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21,000원 정도, 22,000원 정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래를 계속 지지하면서 적절하게 이 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2만원대를 얼마나 유지를 할지를 사실 우리는 예측은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나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쭉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계단식으로 약하게 올라갈 것인가 네,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만 원대를 깨든 2만 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든 아니면 2만 1,000원, 2만 2천 원을 가든 사실 우리가 별로 지금 거래할 이유는 없고요. 평소보다 이제 좀 높아져서 지금 이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정확한 목표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정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1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금 도달했는데요. 주식수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수라는 것이 이 시가총액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식수가 얼마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가 이 주가라는 것이고 주가가 그만큼 낮은 만큼 주식수가 많아도 시가총액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 150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 400조, 그 정도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이제 이 2024년에서 2030년, 35년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그 에너지 플랜트를 지어주고 EPC를 관리하고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관심 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쩌면 지금 20년 만에 다시 한번 전성기가 왔다고 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이제 도와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전 고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 고점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약 7배 정도, 7.5배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때 이 15만 원까지 갔던 경우는 사실 이제 주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13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17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30%, 40% 정도 상승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의 40% 정도를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28,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0원, 27,000원 정도가 지금 역사상의 가장 높은 시가총액 정도다. 그래서 이 꼬리까지 올라와주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꼭 이제 2007년의 그 전성기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가치를 모두 대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7조, 18조까지 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잠재력,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신규 수주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종목이 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지가 꽤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코스피에 대한 시장도 좋지 않았었고 환율에 대한 시장,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 모두 다 따라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도 이미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해외 수주라든지 국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 없는 구간이고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전에 14,000원, 15,000원 횡보하던 것처럼 무심하게 그냥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올라서 매도해도 저는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분할 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만큼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정확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 그리고 개인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와 그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초입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이 성숙기까지 가야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성장기까지 도달할 때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그 산업은 맥스를 찍고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출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떨어진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가로 계속 이제 들고 가봐도 될 것 같고요. 2025년, 2026년, 2027년 계속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시장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2만 9천 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27만 5천 주 매도했습니다. 최근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다
라고 보았을 때는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별거 없었고요. 사실 매수로 전환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매도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이제 27만 5천 주 정도 매도하면서 오랜만에 장중에 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많은 물량을 매수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 매도 물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했고요. 보험, 은행, 연기금 투자자 매도를 하긴 했지만 크게 물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이 일단 적절하게 매수했고요. 오늘은 사실 크게 매도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도를 했을지 좀 볼 거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고는 거의 줄어들었고요. 6월 달에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51만 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5월 30일자의 그런 공매도 잔고였고요. 거의 상환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수치입니다. 5월 31일, 6월 3일 봐야겠지만 일단은 공매도 잔고는 대부분 상환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때 만기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상환을 하면서 물량을 확보한 것인가? 그렇다면 공매도 잔고를 일시적으로 줄였다면 다시 조금씩 늘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늘 매도를 좀 했는데 6월달 초반부터 계속 매도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좀 볼 건데요. 공매도 잔고는 큰 변화 없었고 대차 잔고는 오늘 조금 상환되었습니다. 5월 31일자로는 체결이 좀 늘었는데요. 한 10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 오늘은 상환이 좀 되면서 2,004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수급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원은 전날 교보증권이 15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신한증권 46만 주, JP모건 16만 주, 모건스탠리는 34만 주 매도하면서 좀 이제 트레이딩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증권사는 적절하게 마무리되었고 교보증권에서 좀 이제 마지막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졌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한증권에서는 좀 매도가 집중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매도 물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27만 주, 20만 7만 주, 20만 7천 주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날은 이제 27만 주 정도 되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1.4%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지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MSCI 때문에 매집했던 것을 조금씩 이제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줄여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번 주 정도에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6월 달에는 좀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6월 달보다는 7월 달에 결정적인 소식이 좀 있고요.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 원전이 지금 7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6월 15일까지는 이제 체코 전력회사가 입찰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까지 이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 평가서를 이제 체코 정부에 전달을 할 예정인데 그 정부에서는 이제 총리가 결정을 하겠죠. 그 총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교력에서 본다면 EU 공동체라는 것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밀리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토 그런 이제 공동체 EU라는 공동체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불리해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 불가리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아니면 루마니아
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 우리의 경쟁자인 프랑스가 포함된 이 원자력 국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오히려 이제 1차는 웨스팅하우스를 줬고요. 미국. 2차 민간 원전은 우리나라를 줬습니다. 3차를 이제 프랑스로 줄까 말까 그런 고민인데 아직까지 민간 원전도 제대로 지금 이 투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됩니다. 불가리아는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확정이 된 거고요. 루마니아도 지금 이탈리아, 우리나라, 캐나다 쪽에서 설비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UAE, 일본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계속 고립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을 한 것이 중국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요. 저는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중국과 협력을 한다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의 그런 이 외교부 그다음에 프랑스 국가 차원에서 이미 이제 이 유럽 내 시장에서 불리하다라는 평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되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하는 그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 고도화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마지막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도 간다 동유럽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운다라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유리할 수 있다, 프랑스가 유리하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팀 코리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 이제 팀 코러스라는 명분 하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공동 진출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수원의 사장도 그렇고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원만한 합의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체코를 방문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입찰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방문, 그 다음에 체코와의 그런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 그런 것들이 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유리함을 좀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EU 공동체, 나토 공동체 그거 하나 따져서 수십조를 우리가 손해를 본들 뭐가 이득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체코 입장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오히려 체코보다 국경이 더 러시아에 가까운 그런 국가들도 프랑스에 대한 원전을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체코도 그 추세를 좀 보았을 때, 그다음에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와의 그런 산업 협력 관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협력을 했을 때 얻는 그런 이점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메리츠 증권도 체코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했을 때 두코바니 테물린 원전 수주단에서 한국 측의 그런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을 만큼 이제는 공식적인 리포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DF보다는 우리나라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7월 중에 이제 결정될 전망입니다. 늦으면 이제 7월 중이고요. 빠르면 6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규모이기 때문에 10% 20%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30% 아니면 2배까지 이 가격이 차이 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프랑스가 비싸 보이고 체코 입장에서는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시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이제 각 유럽 국가에 스웨덴 원전, 영국 원전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프랑스 원전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이 EDF사 원전 중에 추가 18기 결함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추가 18기의 원전 핵심 기기에서 설치 문제를 발견을 했고, 동 문제는 신규 건설 시 사용 기기의 최초 설치와 관련되어 있고, 기기의 앵커나 고정 방식의 결함으로 파악이 된다. 설치 시작부터 지금 결함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부식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가 여전히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기 보수, 유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점점 더 우리나라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부식 문제라든지 그런 결함 문제, 그다음에 UAE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겠지만 아직까지도 잘 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UAE에서 지폐 그 바라카 원전을 새길 만큼 상당히 인상 깊게 그 프로젝트를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체코에서 당연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면 100%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수주한다. 그게 하나가 1.5조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공사에서 1조 해가지고 하나당 2.5조까지 잡는다면 아주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체코 4기, 폴란드 2기, UAE, 바라카 원전 뭐 2기가 될지 4기가 될지, 그다음 사우디도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 중국과 우리나라 중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쪽의 협력이 점점 좋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올 거고요. 중동 시장과 지금 유럽 몇 개 국가만 생각해도 벌써 이제 10기 정도가 채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영국과 그다음에 티르키예,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들 하나씩 또 추가가 되면 점점 더 많아지고요.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 뭐 필리핀, 이런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건설할 수 있는 그 국가도 적고 기업도 적고, 그 특히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 세일즈를 한 국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더라도, 자국 내에 설치를 했더라도 이렇게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해외 수출을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특히 중동 국가 사막 내에 물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운용을 한 그런 경험, 그 다음에 부식 문제라든지 그런 짜잘한 문제가 없이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까지 한 그런 경험을 가진 국가, 기업들이 몇 없다라는 것이죠. 몇 있더라도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처럼 가격이 비싸거나 건설 능력이 떨어지거나 계속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거나,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행운이다. 지금 이 상황이 점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재수립 촉구, 반대에 대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짓, 부실, 왜곡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면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제가 뭐 3기, 4기를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이렇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여야 중에 특히 야당이
이제는 더 다수당이 되는 그런 국회가 새로 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결국에는 합의가 되긴 하겠지만 이 3기에서 4기까지 합의가 될지 더 줄여서 합의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내수 시장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제 저의 역할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과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는 에너지 믹스를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볼 차트는 세계 원전 운전 국가입니다. 주요 원전 운전 기기 및 설비 용량을 보시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프랑스가 3위, 프랑스도 2위 동일하네요, 거의. 4위가 러시아, 5위가 한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전 세계 중에 한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운전 기기와 설비 용량이 5위를 차지한다.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저렇게 많은 핵 폐기물을 생산하고 많은 원전을 생산했을 때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닌가.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도 저렇게 넓은데 아직까지 별로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 이제 영국이라든지 체코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캐나다, 인도,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모두 다 이제 공격적으로 원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공격적으로 원전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전하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워낙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위험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전 운용 국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원자력 발전만 많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뭔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원자력 발전을 많이 진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 전력 소비량 순위가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계 7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전력 소비량 테라와트시를 기준으로 해서 1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 인도가 3위, 일본이 4위, 러시아가 5위, 캐나다가 6위, 대한민국이 7위입니다. 독일보다도 많은 소비량, 브라질보다도 많은 소비량을 차지합니다. 자, 인구로 따지면 이 상위 12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인구, 오히려 이제 캐나다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일 텐데요. 아무튼 캐나다와 대한민국이 굉장히 특이하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전력 소비량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산업에 의해서 평소에 이제 한 국민이 소비하는 그런 전기량이 많다라기보다는 특정한 그런 산업이 전기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만 본다면 뭐 포스코라는 그런 철강 산업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기아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SK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SDI, 삼성 SDI, SK온 아니면은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세계적인 2차 전지 생산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의 전 세계 웬만한 그런 제조업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 생산의 최고봉인 이제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국에도 있고 여러 세계적으로 공장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특히 제조 중심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비교했을 때는 5천만 명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국가에서 전 세계 7위에 해당되는 그런 소비 전력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기준에서 2024년 기준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도 사실 뭐 저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용인 반도체 단지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런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 공장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그 소비 전력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기 아까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자, 네. 재생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뭐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전력 소비량으로 몇 위인가를 알고 있는가? 네, 전 세계 7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가? 인당 소비 전력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톱급이다. 세계 톱급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톱급의 국가에서 네, 전기료가 왜 이렇게 싼지 거기에 대한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료가 왜 이렇게 싼지를 알고 있는지를 네,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 지금 현재에 대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이미 지금 2024년에 9.8%에서 재생에너지를 35%까지 2035년 40년인가요? 그렇게 이제 비중을 늘리는데 그게 테라와트시로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비율로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이 우리나라가 전력 세계 소비량의 거의 7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서 전체 소비량의 2%로 생각했을 때 그 전력에 늘어나는 양,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리는 양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많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있는가? 네, 그게 현실적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깔고 해상풍력 그냥 짓고 하면 끝이 아니라 결국에 그 뒤에는 출력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ESS라는 것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해상풍력은 또 바다에 짓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지방의 그런 수도권에 깔 수도 없고 지방에 그냥 뭐 이런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깔게 되는데 그것을 다 끌어다가 수도권에 도달을 하기가 쉬운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100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원자력 발전을 새로 신규 건설하지 않는 국가를 찾을 수 있는가? 뭐 200개 국가 중에 170개 국가가 원전을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170개라는 국가가 과연 G30 안에 들어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G20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원자력 발전을 신규 건설하는 국가가 저는 8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수치로 나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한 개, 두 개 늘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동일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 그죠? 한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한계라서 줄이는 게 아니죠. 같이 늘립니다. 늘리면서 이제는 탈석탄을 가속화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탈석탄이 탈원전이 아니죠. 네, 탈원전이 아니고 탈석탄은 결국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RE100이나 CFE100이나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을 빨리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전 에너지도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원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궁극적으로는 원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과연 어떤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원전에 대한 특성, 그죠? 결국에는 석탄을 지금 원전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럼 석탄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24시간 동안 석탄을 공급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이 석탄이라는 이 원자재는 가격 변동이 크게 많지 않고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원자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고 안정성도 높은 그런 에너지원이다. 그게 이제 원전 에너지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저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그죠? 안전성이 분명히 평소에는 있겠지만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안전성을 부각해서 모든 것을 없애기에는 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원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대체로 선택한 것이 LNG긴 하지만 그 LNG가 완벽하게 탈석탄이 탈탄소가 될 수 없고요. 그게 뭐 수소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 저도 이제 원전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수소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머나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원전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세계가 그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10년 동안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14년, 20년 걸리죠. 네. 오래 걸리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대형 원전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되는 게 SMR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리적인 선택이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특히 그 경제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들이 계획한 그런 계획들이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성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상황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확한 산업 분석,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